네, 반갑습니다. 제1손해사정의 정명훈 의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 DB손해보험의 유창수 지점장님을 통해서 우리 제이어스 사업단을 알게 됐는데요. 그 박상원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인보험 외에 이제 그 재물보험 쪽으로도 영업망을 확대하시려고 하시는 그 전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재물 쪽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와 협업을 해서 재물 쪽에 그 관련 지식이나 저희 회사의 노하우를 좀 공유를 했으면 한다. 그래서 이런 강의 자리를 만들었고요. 영업을 하시다가 이제 재물 쪽에 그 어떤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셔서 어려움이 있으실 때 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 물건 중에서도 분명히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보상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뭐 상담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 같이 영업적인 부분으로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그 강의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저희 회사 팜플렛에 제 명함하고 회사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혹시나 영업하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사고가 있으셔서 보상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뭐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유선으로라도 뭐 상담을 드리던가 아니면 뭐 카톡이나 그 카페 통해서도 저희가 글을 올릴 테니까요.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오늘은 이제 처음 뵙는 자리다 보니까 이제 그 손해사정 제도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손해사정 제도를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손해사정 제도의 도입 취지와 뭐 손해사정사의 업무, 뭐 손해사정사의 구분제가 이렇게 그 지금 작성을 해 왔는데, 이런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그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업무적으로 손해사정사들 좀 많이 접촉을 하시죠. 특히나 신체 쪽은. 근데 이 손해사정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비용을 주고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회사에서 손해액하고 보험금을 산정을 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업무만 하는데 보험사 측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들은 손해액하고 보험금을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보험사하고 위탁 계약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첫 번째 목표가 손해 절감의 목표인데요. 피보험자가 얼마로 청구했는데 얼마로 사정했다라는 그 손해 절감액을 가지고 평가해 봤기 때문에 보험금을 깎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손해액 평가 기준에 완화 조건들이 많은데 일반인들은 그런 걸 모르시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에서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피보험자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하시면 뭐 소정의 보수료가 발생은 하지만 그거 이상의 그 기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고가 나시면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하신 것이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저희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화재 특정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일종 재물 손해사정 법인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1년에 설립을 했고 올해로 지금 14년 차 됐고요. 저희 그 김준택 대표님을 포함해서 저희 구성원들이 일종 손해사정사와 재물 손해사정사를 보유하고 있고, 저희 구성원들 모두 다 이제 보험사 측 손해사정 법인에서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서 이제 피보험자 입증해서 이제 독립 손해사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주요 업무 분야는 이제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패키지보험, 건설공사보험 등의 특정보험과 각종 배상책임보험, 보험사고를 사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는 이제 대법원 특수분야 감정인으로도 등록이 돼 있어서 소송권에 대해서 손해 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없는 건들에 대해서도 이제 손해사정을 하는데요. 보험이 없는 건들은 어떤 건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공장을 하는데 옆 공장에서 불이 나서 옮겨 붙었다. 그러면은 구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저쪽에 이제 발화자 측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만 선임하려고 하시는데요. 변호사는 법리 판단만 하고 실제 손해액 산정은 손해사정사가 하기 때문에 속가산정을 위해서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이 작고 간단한 경우에는 직접 그 손해를 입증할 수도 있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이럴 때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그 보상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이제 지금 제이어스 사업단에서 처음 강의를 해서 지금 화재나 재물보험 물건을 얼마나 취급하시는지 몰라서 그 교환을 굉장히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재물 쪽으로 지금 좀 발전을 시키려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좀 아신다는 생각으로,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그 사고 처리를 했을 때 이제 설계사분들의 과실이나 이런 걸로 문제가 됐던 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건들 위주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재물보험의 목적물에는 이제 건물, 구축물, 시설, 기계장치, 직기부품, 차량 및 운반구, 재고자산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구축물하고 차량 운반구는 저도 클레임 처리하면서 그 보험가입 목적물을 본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구축물이나 차량 운반구는 실제 취급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으실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건물, 시설, 기계, 집기, 가재도구, 재고자산 이렇게 취급을 하실 텐데, 주택을 가입하실 때는 이제 건물하고 가재도구, 그다음에 이제 영업장일 경우에는 건물, 시설, 뭐 집기, 동산 또는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추가해서 건물, 시설, 기계, 집기, 동산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건물 부분만 제가 조금 색깔을 진하게 해놨는데, 오늘은 건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목적물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그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이 화재 보험의 그 보험 목적물 중에서 건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화재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건물의 소재지와 건물 구조, 급수, 면적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만일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보상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건물의 소재지가 잘못되어 있어서 보험사고가 면책 처리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 시설, 기계, 집기, 동산 다른 목적물을 아무리 보험가입을 잘했다 하더라도 다 면책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혀 보상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건물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나머지 목적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면 일단 그 지붕과 기둥, 그 벽체로 돼 있는 이제 건조물을 얘기를 하는데, 그 시설, 기계, 집기, 동산 등의 기타 보험 목적물은 건물에 수용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증권상 건물의 소재지, 면적, 급수가 이제 실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만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보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회사에서 직접 처리했던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이제 보험사 측 손해사정 법인에서 근무했을 때 처리했던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예를 들면, 어떤 사장님이 A라는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을 하시는데, 임대차를 해서 공장을 운영하시다가 돈을 많이 버셔서 내가 내 공장에서 이제 영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B 지역에 땅을 사셔서 이제 건물을 지셨는데요.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3동으로 건물을 지셨고,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전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하루면 이사를 하지만 공장 같은 경우는 시설, 기계장치를 뜯어서 재설치를 해야 되고 그 생산 라인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을 중단하고 이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영업을 가동을 하면서 옮기기 때문에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전 기간이 그 2달 정도 걸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하는 과정에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이제 목적물이 한 7, 80% 이전이 됐을 때 이 공장 사장님께서 나 공장 이전하니까 이 보험 배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설계사분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 공장을 옮기니까 보험증권상 소재지 배서해 달라 하셨는데 그거를 금요일날 오후 3시나 4시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아침에 화재가 나셨어요. 토요일날 아침에 화재가 나셔서 공장 3개 동 중에 이제 2개 동이 전소가 되시고 안에 있던 기계장치하고 이제 재고자산이 전소가 되셨는데 이때 제 기억으로는 그 피해만 한 10억 가까이 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결론은 한 푼도 못 받으셨습니다. 보험을. 왜 못 받았냐면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 의무 위반이다. 보험사에서는. 근데 이제 통지 의무 위반을 보시면 보험의 목적을 이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목적을 이전할 때 반드시 이제 보험사 측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걸 이제 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일 전에 설계사한테 통보하지 않았느냐? 이제 통지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이제 계약자는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이 건이 소송을 갔는데요. 그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설계사분한테 이전하는 거를 설사 통지했다 하더라도 배서되는 절대적인 업무 처리 기간이 있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그거를 통보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 통보를 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 불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배서할 만한 시간적인 그 업무 처리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통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법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 편을 들어줘서 실제로는 이제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으셨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사실은 설계사분의 잘못보다는 보험 계약자분이 이제 통지가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은 사례인데 다음 사례는 보험 설계사분의 과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사고인데요. 여기는 한 2년 전에 제가 처리했던 현장인데 식당 건물이고요. 여기 파란색 건물이 원래 건물 신축 당시에 이제 그 지어진 부분이고 빨간색 부분이 건물 신축 이후에 이제 확장을 하셨습니다. 확장을 해서 쓰시는데 이 건의 설계사분이 개척 영업으로 이 보험건을 계약을 하셨는데 처음에 와서 보시고 건축물 내장을 보고 보험 가입 면적을 설정을 하셨는데 건축물 내장상 면적이 70평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70평이 요 파란색만 70평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와서 현장을 봤을 때 이 식당은 이렇게 쓰고 전체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빨간 부분은 확장된 걸 파악을 못 하신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화재가 났는데 보험사에서는 저 빨간 부분은 보험가입 면적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보상에서 제외하겠다 했고 이 보험 계약자분은 무슨 소리냐. 내가 이 건물을 저 빨간색 부분 포함해서 전부 다 쓰고 있었고 나는 보험 들 때도 전부 보험가입 해달라고 설계사한테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보험가입을 한 거다. 라고 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게 분쟁이 생겼었는데 제 생각에도 저거는 보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보험자분께서 굳이 건물을 전체를 다 쓰고 있는데 이 부분만 빼고 보험가입하실 분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 하면 보험사 측에서는 물어주겠다. 대신에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액은 설계사한테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손해가 얼마였냐 하면 토탈 손해가 한 2억 5천 정도 됐고요. 저 파란색 부분의 손해가 한 2억, 이 밑에가 한 4천, 5천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걸 보상을 받으면 설계사분한테 4, 5천만 원의 구상권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설계사분 입장에서는 화재보험 하나 팔아서 4, 5천만 원 구상 받으면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보험 계약자분이 굉장히 착하신 분이어서 빨간색 부분에 대한 보상은 안 받겠다라고 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확장 구간은 이제 보상을 못 받으시고 나머지 구간만 보상을 받으셨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험 설계사분의 과실 때문에 피보험자한테 이제 손해를 입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물어주든지 보험사가 안 물어주면 보험계약자가 설계사분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냥 잘 넘어갔고요. 결론은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 계약자분이 너무 착하신 건지 이 보험 처리하시고 그 이후에 그 설계사분에 또 보험을 드셨더라고요. 보통은 그렇게 이제 실수를 하신 분들은 다시 보험계약 재갱신은 안 해주는데 그때는 뭐 다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고요. 올해 1월 달에 강원도 모처에 있는 이제 펜션 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인데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몇 급으로 보이시나요? 3급이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4급이다. 4급. 1급이다. 이거 증권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제 개인정보 지웠는데 이 증권에 보시면 건물 정보에 1급에 165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보상형이고 건물 1억 5천 가입되어 있고요. 근데 저 건물은 1급이 아니에요. 제가 현장 갔을 때 증권을 보고 이게 왜 1급으로 되어 있지? 라고 해서 건축물의장을 제가 떼봤는데 건축물의장의 주 구조가 목조로 되어 있습니다. 목조로 되어 있고 연면적은 198.8평방미터예요. 면적부터 틀린 거죠. 아까 165평방미터는 평으로 환산하면 50평이고요. 198.8평방미터는 평으로 환산하면 60평이 조금 넘습니다. 면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조는 4급입니다. 4급인데 지금 여기 1급으로 들어있거든요. 저거는 보험료도 차이가 많이 나요. 1급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1급으로 가입시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잘못돼 있지? 라고 해서 이제 그 보험 설계사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증권상 내용하고 실제가 좀 많이 다른데 보험가에 왜 이렇게 돼 있냐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보험 계약자는 이 건물의 건물주가 아니에요. 임차인이시고 건물주 따로 있고 임차인분이 여기서 이제 펜션 영업을 하시려고 임대차를 하시고 보험을 바로 드시려고 이제 설계사분한테 보험 들어달라 한 건데 그 설계사분이 현장을 안 오셨어요. 현장을 안 보고 그냥 통화로만 해서 건물 몇 평이에요? 건물 구조 뭐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임차인이다 보니까 그분도 건물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잘 모르겠고 아마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 같아요. 설계사분한테. 근데 이게 여기는 지금 안 나타 있는데 저쪽 건물 저쪽에 보면은 외벽에 벽돌로 마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적은 1급이거든요. 근데 설계사분이 그걸 보고 아마 1급으로 가입을 시키신 것 같고 면적은 이제 보험계약자가 그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50평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50평을 가입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지금 급수도 안 맞고 면적도 안 맞는데 이거 보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보험사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론은 이거는 이제 보험 설계사분의 이제 잘못 가입시킨 거니까 보상은 하되 보험증권 배소하고 보험료 추징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자분이 보험료를 더 내셨어요. 얼마를 더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험 가입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많이 내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거의 한 2달 걸렸습니다. 이제 지금 보상이 이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재보험을 가입을 시키실 때는 일단 건물을 가입시킬 때는 무조건 건축물의장을 확인하셔야 된다. 육안으로 건물 구조가 확인되지 않는 건물들도 있어요. 이게 철근존지, 목존지 모를 경우도 있거든요. 반드시 건축물의장을 떼서 구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면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험 가입을 이거 건축물의장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건축물의장을 확인했다 하시더라도
아까 이 건처럼 건물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 내장 면적하고 안 맞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현장을 보시고 확장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확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확장을 했는지를 감안을 해서 보험 가입 면적에 저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가입을 시키셔야 됩니다. 만일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누락이 돼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보험 사고 났을 때 보상을 충분히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설계사분께서 이제 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 불상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체크하셔서 보험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 급수는 어떻게 보느냐? 근데 계신 분들이 이제 건축 쪽에 이제 전혀 아마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건물 급수는 이제 건물의 구조에 따라서 급수가 나눠지는데 주요 구조부는 이제 기둥, 보, 바닥, 지붕, 틀, 외벽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1, 2, 3, 4급이 있는데 1급은 주요 구조부 전체가 내화 구조로 돼 있을 때 1급이고요. 2급은 주요 구조부 중에서 지붕만 불연재로 있을 때는 2급. 그다음에 주요 구조부 전체가 불연재로일 때 3급, 4급은 주요 구조부 중에 가연성 재료가 있을 때는 4급으로 봅니다. 이제 그럼 내화 구조가 뭐냐? 내화 구조라는 거는 이제 그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그 성능을 가진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철근 콘크리트는 한 8시간 정도 내화 성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나 이런 것, 그 조족조 건물 이런 것들은 내화 구조로 보고요. 불연 재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에 타기는 하지만 그 타는 속도가 좀 느린 것들. 그래서 그 화재 확산을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진 것들을 이제 불연 재료라고 합니다. 사진으로 좀 제가 보여드리면요. 저렇게 이제 철근으로 틀을 만들어서 이제 콘크리트로 경화시켜서 만든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고 조족조 건물. 조족조 이제 벽돌을 쌓고 지붕은 콘크리트를 지 건물. 이런 건물들은 이제 다 1급이고요. 이 급 건물은 요즘에 잘 안 보입니다. 2급은 이제 외벽을 콘크리트로 하거나 벽돌을 쌓고 철골 지붕 틀에다가 이제 뭐 슬레이트를 얹거나 샌드위치 판넬을 얹는 거를 이제 2급 건물로 보는데 2급 건물 저런 건물은 그 아주 옛날에 진 건축 그 방식이어서 실제로 요즘에는 저렇게 잘 안 짓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건물 아니면 이런 건물은 요즘에 잘 안 보입니다. 가장 흔하게 보시는 것들이 요즘에 이제 공장이나 창고 건물 보면 그 철골조에다가 슬레이트를 얹거나 이제 샌드위치 판넬을 얹은 건물들. 이건 다 3급이고요. 밑에는 이제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거 다 철골조 건물 모습입니다. 근데 3급 중에서 이제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건물 중에서 철골 자체는 불연재료인데 철골에다가 내화 그 피복 뿜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불연재료에다가 이제 내화 성능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급수를 상향 조정해서 2급으로 가입을 시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요. 3급 건물 중에서 기둥이나 외벽에 이제 내화 피복 뿜칠을 해서 내화 구조 인증서가 있거나 이렇게 공사를 했다라는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 급수는 2급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 구조나 건물 소재지, 급수, 면적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특히 이건 이제 공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공장 물건 중에서 그 업종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인수를 금지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한 몇 년 전에 이제 처리했던 사고인데, 스티로폼 발포 그 제조하는 공장인데, 그 설계사분께서 이거를 무리하게 보험 가입을 시키시려고, 그냥 스티로폼 단순 절단 가공으로 보험 가입을 시키셨어요.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발포 공정 중에 화재가 났는데,
당연히 이거는 이제 고지 의무 위반인 거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인데 세 번째 보시면 건물 내 영위 직업 또는 작업. 이거는 그 수출용품 발포 업종은 폼러버나 폴리우레탄 이런 그 고위험군 업종이기 때문에 일부 보험사에서는 저거는 인수를 안 합니다. 근데 무리하게 보험가입을 시키시다 보니까 뭐 이제 설계사분께서는 사고가 안 나실 줄 알고 보험가입을 시키셨겠을 텐데 막상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보상은 하나도 안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곤란한 상황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업종은 그 보험사마다 그 인수 금지 물건을 확인하셔서 그 업종을 적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 가입을 시킨다고 했을 때 가입 금액은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이제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건물 그 이제 재고 자산을 제외한 건물, 기계, 시설, 집기 등의 그 보험 목적물의 가액은 감가상각을 적용한 잔존가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할 때는 감가상각을 그 반영을 하셔서 고려하셔갖고 이제 가입 금액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재고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상품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데 재고 자산 자체가 이제 수시로 이제 입출고가 되기 때문에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사고 났을 때 보상을 충분히 받으시려면 그 상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의 최대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을 시키시는 게 유리합니다. 가입 금액을 그 설정하는 거를 제가 건물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저 옆에 표는 그 건물 구조 용도별 그 감가상각 표고요. 예시를 들면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공장 100평짜리 건물에 화재보험을 드는데 20년 정도, 그러니까 신축한 지 20년이 경과됐고요. 이걸 이제 신축 비용을 뽑으면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은 평당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평에 250만 원 계산하면 신축가액이 2억 5천만 원이고요. 이제 보험가액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건물의 그 공장 건물의 경영가격은 1.78%인데요. 1.78% 곱하기 20년을 해서 감가상각을 뺀 잔존가액은 1억 6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에 보험 가입을 하실 때는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액에 맞춰서 1억 6천 정도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건물이 만일에 20년이 아니라 한 뭐 45년 됐다. 그러면은 이게 감가상각이 한 70-80% 되시거든요. 근데 그 건물의 최대 잔가율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일 경우에 30%까지 봐주기 때문에 30% 미만으로 보험 가입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건물을 가입을 시키실 때 화재보험의 건물 담보로 보험 가입을 할 것이냐, 임차자 배상 책임으로 보험 가입을 할 것이냐. 보통 이제 세입자분들이 건물 들 때, 그러니까 보험을 들 때, 내가 건물주도 아니고 나 세입자인데 내가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일에 임차인 과실로 건물에서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 그 임차인한테 건물주가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그 임차인한테 원상복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일에 건물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자기가 그걸 커버를 하려면 보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인도 보험을 드셔야 되고요. 만일에 저 화재보험에 건물담보로 보험을 든다라고 하면 이 건물은 내게 아니다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남의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다가 불이 났을 때 이게 망가지면 어차피 건물주한테 손해배상 청구 받을 건데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험을 대신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보험 처리를 하면 본인이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임차자 배상 책임은 이제 건물 보험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보상 방식이 다릅니다. 보상 방식하고 이제 그 담보 기준이 다른데 임차자 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그 피보험자의 과실이 인정이 돼야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옆집에서 불이 나서 우리 집에 옮겨 붙었다. 임차자 배상 책임으로 보상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옆집에서 불에서 옮겨 붙은 거는 그 발화자가 옆집이기 때문에 옆집에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임차자 자체는 그 과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임차자 배상 책임의 이제 그 담보 사항인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임차자 배상 책임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화재 보험의 건물 담보로는 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례 보상이 될 때 화재 보험의 건물 담보는 이 80% 공동보험 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저 80% 공동보험 조항이 뭐냐면 보험가액의 80% 이상만 보험가입을 하면 비례 보상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물이 1억짜리, 저 건물가액이 1억짜리인데 보험을 8천만 원만 들었다. 그럼 원래는 1억 분의 88억 8천만 원의 비율로 비례 보상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일반 화재 보험에 이제 그 공장을 제외한 일반 화재 보험에서는 80% 공동보험 조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8천만 원만 들어도 전액 보험 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액 보상을 해줍니다. 손해액을. 근데 임차자 배상 책임은 저 80% 공동보험 조항이 없어서 만일에 그 가액보다 적게 보험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저건 무조건 비례 보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건물 화재 보험보다 좀 불리합니다. 요약을 해드리면은 그 오늘 뭐 그 간단하게 재물보험의 목적물 중에서 지금 건물만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건물의 그 소재지나 업종, 급수, 뭐 면적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 처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건물 외에 나머지 뭐 기계, 시설, 직기, 동산 다른 목적물들이 다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할 때는 건물 보험 가입을 시킬 때는 반드시 그 현장을 방문을 하셔서 건축물 대장을 떼서 그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 급수, 구조, 그다음에 면적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보험 가입을 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건축물 대장하고 다르게 확장된 부분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확인이 안 되시면 그 보험 계약자한테 물어보셔야죠. 이제 이 건축물 대장에 여기 50평으로 되어 있는데 확장된 부분이 있느냐?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험 가입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보상을 받아야 될 그 상황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을 설정하실 때는 그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실 때는 보험 가액을 정확하게는 뽑을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추정을 하셔서 보험 가액을 뽑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보험 가입을 시키시면 되고요. 어차피 근데 건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설, 기계, 집기, 동산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가도 그 보험 가액이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보험계약자한테 여기 물건 얼마나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보셔서 그거를 기준으로 보험 가입을 시키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 가액하고 이제 보험 가액을 뽑아 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보험 가입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물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화재 보험에 들 수도 있고 임차자 배상 책임 보험으로 들 수도 있는데 보상 범위나 조건이 이제 화재 보험의 건물 담보로 드시는 게 임차자 배상 책임으로 드시는 것보다 유리하지만 보험료는 이거 뭐 보험료는 뭐 제 업무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보험료는 임차자 배상 책임 보험이 좀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아마 이제 세입자인 분들은 임차자 배상 책임으로 보험을 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게 현장을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차자 배상 책임으로 보험 들지 마시고 그냥 화재 보험에 건물 담보로 보험을 드시는 게 보상 조건에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는 편이니까 판단하셔서 보험 계약자한테 그렇게 권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지금 화재 보험을 좀 취급을 하셔서 뭐 보험 계약 중이나 아니면 그 사고가 났는데 보상 관련돼서 좀 문의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건물주가 아니고 임차장도 네. 내가 원하면 그냥 임차자
보험사가 아니고 건물주를 피보험자랑 그 화재 보험을 들 수가 네, 있어요? 들 수 있습니다. 저도 들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보험 들 수도 있어요. 보험은 아무나 들 수 있어요. 다만 사고 나면 그 보험 청구권은 소유권자한테 있기 때문에 보험만 내가 들었을 뿐이지 사고 나면 건물주가 보험을 받죠. 어차피 제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은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맨 첫 사례에서 보면은 그 이사를 이전하기 전에 네. 그뭐 알릴 의무 고지가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럼 언제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는 시점이? 아까도 그 공장을 뭐두달 그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아쉬웠던 게 그렇게 단기간에 이전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건들은 배설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왜냐면은 그 보험 목적물의 7, 80%가 지금 A라는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옮겨간 상태에서 불이 났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불이 났을 때는 이거는 뭘로 보상을 해주냐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기간 공장을 이전하거나 이럴 때는 배설을 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보험 그냥 유지하시고 일정 기간 뭐 이중으로 보험 가입을 하시더라도 여기 보험 들고 여기 보험 따로 든 다음에 이전이 완료가 되면 여기 보험 해지시키면 되지. 이걸 배설을 해서 보험, 왜냐면은 옮겨가는 중에 여기서 불이 나면 또 여기는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러나 저러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그냥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전하는 거는 그냥 이제 이전하고 나서 배수하면 되지만 뭐 공장같이 두어 달 이전하시는 거는 그냥 새로 보험 하나 드시고 보험 이전이 완료되면 그거는 하나 해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물류 창고에 그 예전에 화재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안에 겨울에 보면은 그러니까 난방장치를 쓰냐 안 쓰냐 그것도 기록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안 쓴다고 고지를 했는데 만약에 써서 화재가 났다. 그럴 경우에 굉장히 쓰기가 난방장치라고 하면 지금 정확하게 어떤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추우니까 창고 안에 난로를 쓴다거나 네네. 그런 거 그거는 고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난로 자체가 이제 인화성이 있기 때문에 난로에서도 화재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험 가입했을 때는 없는데 없다가 보험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추워서 난로를 새로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경우는 특별히 문제됐던 경우는 없었지만 고지해야 되는 부분은 100% 고지를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사고 났을 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시겠죠. 네. 네. 그 이제 화재가 나면 경찰이 와서 조사하러 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년 전에 제 고객 그 사장님이 그 가게에 불이 났었거든요. 네네. 불이 났었는데 무전으로 이제 불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네. 경찰 조사에는 방화로 나왔어요. 이게. 네네네. 그거 혹시 그것도 바꿀 수는 있는 건가요? 어. 조사를 저희가 뭐 조사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같은 손해사정사들이 화재 원인까지 밝히진 못하고요. 저희는 이제 그 사고에 따른 손해가 얼마냐를 감정하는 게 저희 업무지, 그 화재 원인을 밝히는 거는 관계당국에서 합니다. 소방경찰에서. 그래서 소방경찰이 방화라고 판정을 했으면 뒤집기는 힘들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방화건 말고 뭐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났는데 이게 임차자의 잘못이냐 건물주의 잘못이냐라는 다툼 때문에 사감정을 맡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관계당국의 감식 결과를 뒤집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인정할 때 네. 감가상각 요인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법인의 재무제표에 자산 가액하고는 아, 맞는 건가요? 그 이제 그 재무제표나 이제 그 고정자산대장에 있는 감가상각은 세법상 감가라는 거고 보험에서 적용하는 감가율이 좀 달라요. 아까 그 표를 보셔야 돼요. 저 표가 없으시죠? 아, 네. 그 만일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저거는 하나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흔한 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1% 보시면 되고요. 예, 그 공장 건물은 2% 정도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보험에서 적용하는 감가상각 기준은 저표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저게 이제 세법상 감가율보다 좀 적어요. 그래서 저게 좀 더 그 세법상 감가상각을 하면은 거의 그 목적물 잔존 가치가 없을 거예요. 저걸 적용을 하시는 게 맞고요.